여러분 안녕하세요. 3차시 이번 주 3차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같이 한번 공부할 교육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제 듣고 다음에 또 듣거나 이럴 건데, 저는 이제 연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차시 아까 수업 찍고 바로 지금 3차시 찍고 있어요. 조금 힘든데 그래도 다른 일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좀 수업을 찍어야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감상열기. 일단 요거는 지금 소단원이 강복 이후의 문학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쉽게 씌어진 시는 개하기에서 일제강점기 문학이라는 3단원이 있었죠. 이번에는 강복 이후로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강복 이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국 문학의 역사를 알면 문학 작품을 그 역사 속에 넣어가지고, 이거는 언제 작품이야. 이때 이런 작품은 이런 경향이 있었어. 이런 어떤 문학의 어떤 그 감상의 어떤 역사적인 틀을 가지면 개별 문학 작품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복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주로 있었죠? 강복 이후에는 전쟁이 있었지, 전쟁. 그러면 전쟁이 있었으니까 전쟁을 주제로 한 소설이나 시가 많겠죠. 전후소설, 인간성 회복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폭력성을 비판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이상적 세계를 드러냈다든지, 이런 식의 작품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전쟁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도시화 되기도 하죠. 그래서 60, 70, 80년대까지 산업화와 도시화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죠. 자연 파괴라든지, 아니면 도시 빈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농촌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돈이 중요한 세상이 돼 가니까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주제가 되어 가지고 문학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정치 사회적으로는 어떤 그 강복 이후에 사실 민주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바로 안 오죠. 그래서 이승만 독재 정권,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또 잘한 일도 있지만 또 못한 일도 있죠. 독재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전두환 어떤 대통령 정권, 그래서 또 독재가 일어나는 그 상황이 8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죠. 방금 재난 문자가 왔는데, 재난 문자가 오면 이 촬영이 중간에 끊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녹화를 하는데, 지금 사실 좀 짜증납니다. 이 한꺼번에 찍어야지 편집이 좀 쉬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재난 문자 오면 또 의미가 있어서 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아까 어디까지 했죠? 그 전두환 정권 이후에는 전두환 정권을 이어가지고 전두환 친구 분인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이어받았죠. 여태까지도 그렇게까지 민주화 조금 됐지만 완전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제 들어오면서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게 이제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80년대 시야, 80년대 시. 이 80년대 시 어떤 암울하고 억압적인 시대. 이거 언제입니까? 전두환 정권 때죠. 전두환 대통령 정권 때. 자,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화제 현실과 태도에 주목할 작품을 감상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기였습니까? 어떤 독재를 비판하는 그런 시가 이제 되겠죠. 사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김재규에게 총을 맞아가지고 이제
유명을 달리하죠. 그 후에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죠. 그래서 한 번 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꺾이게 되죠. 그때에 더 어떤 그 절망감은 더 있었겠죠. 민주주의를 원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후로 또 이 독재 정권이 계속 이어졌고 전두환 정권 속에서 그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서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새들도 세상을 떠는구나. 황지우 시인입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행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자, 주저앉아 버렸죠. 마지막에 뭔가 시가 좀 절망적입니다. 주저앉아 버렸으니까 쓰지 못하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뭐 새들도 세상을 뜬다. 세상, 이거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독재의 어떤 세상이겠죠. 독재. 그래서 세상, 독재가 판치는 어떤 세상이다. 그러한 세상을 뜬다. 그럼 새는 어떤 자유로운 존재겠죠. 자유로운 존재인 새들도 이 세상이 싫어서 떠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주저앉는다. 우리는 못 떠난다는 거. 거기서 이제 절망적 현실인식이 드러납니다. 자, 봅시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이 영화는 이제 우리 보는 시네마,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 우리나라의 어떤 애국가니까 소중하죠. 근데 여기서의 애국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애국가는 좋은 애국가죠. 우러러 나와서 조국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랑이 우러러 나와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르는 애국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애국가는 무조건 하라고 그런 상황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내가 뭐 지금 상황이 아닌데 강제로 부르게 하는 애국가는 그거는 구속이죠. 구속. 여기 선생님이 애국가를 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에서 애국가는 내가 자발적으로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애국가가 아니라 아무 맥락도 없이 누가 불러라 해서 부르는 애국가예요. 강제로 부르는 애국가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독재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시에서는. 자,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 경청한다. 요즘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 부르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또 이거 또 손을 왼쪽 가슴에 또 대야 되죠. 손바닥을. 충성을 강요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요즘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걸 영화관에서 왜 애국가를 트냐고 이렇게 항의하겠죠. 근데 이때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무조건 애국가가 흘러나왔어요. 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자, 그래서 또 학부모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서 또 영상이 또 잘렸습니다. 다시 또 이어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저는 또 편집을 또 해야 됩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애국가 경청한다. 애국가를 경청한다. 애국가. 지금은 이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를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충성을 강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옆에 적습니다. 그 충성을 강요하는 1980년대의 시대 상황을 이제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드러낸 거예요. 충성을 강요하는 1980년대의 시대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자, 경청하는 겁니까? 경청이 아니죠. 듣기 싫은데 나가 듣는 거잖아. 그리고 이건 이제 반어적 표현이에요. 반어적 표현. 반대로 표현해서 의미를 강화하는 거죠. 그 반어적 표현은 일종의 또 비꼬는 어떤 그러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비꼬는 표현. 여기서의 반어적 표현은 비꼬는 표현이에요. 애국가를 경청한다. 우리 경청한다. 이렇게 비꼬는 거죠. 일제히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획일성.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충성을 강요한다는 거죠.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기록하는 흰새떼들이 자기들끼리 자,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새떼들. 요거는 이제 우리 애국가 영상 보면 애국가 우리 뭐 나올 때 보면 요즘에는 없는데 예전에는 12시 되면 이제 TV 프로그램이 다 끝나거든요. 12시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애국가가 나옵니다. 그 애국가 그 영상 안에 을숙도에서 이제 그 흰새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배경화면으로.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그 예국가 그 배경 영상입니다. 예국가 그 영상의 배경 모습입니다.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자 낄낄댄다. 끼룩거린다. 자, 이거 그 냉소적인 웃음입니다. 냉소적 웃음. 낄낄낄낄. 냉소적으로 웃는. 그 뭐에 대한 냉소적인 웃음입니까? 그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 웃음이에요. 자, 요거 충성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 웃음. 그래서 이 새떼들은 이런 세상을 비웃으면서 비웃으면서 1열, 2열, 3열 행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자 1열, 2열, 3열 행대로 자 1열, 2열, 3열 행대라고 했는데 이것도 새들이 떠나는데 이거 이렇게 떠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 문화 또는 사회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한 거예요. 자,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문화. 우리 그 군대 가면 1열, 2열, 3열 행대로 막 가잖아요. 군사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한 거예요. 여하튼 1열, 2열, 3열 행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자,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갔다라는 거. 이 세상은 결국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독재의 어떤 세상이죠. 독재의 세상. 자유롭지 못한 세상. 자유가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자기들의 세상. 우리는 이 세상 살기 싫다. 우리들의 세상으로 갈 거다. 해서 자기들의 세상을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이 세상은 아까 얘기했던 독재의 세상. 이 세상 밖은 어디입니까? 자유로운 세상이겠죠. 이 세상 밖은 결국 자유로운 세상, 독재가 없는 세상입니다. 자유로운 세상으로 날아간다. 새는 날아간단 말이야. 이 세상을 비웃으면서 날아간다. 우리는 이제 그 당시 우리 국민이 되겠죠. 국민. 독재 치하에 독재하 우리 국민을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즉 깔쭉 비웃으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로운 세상, 한 세상을 떼어매고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을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이 세상 밖 이상적 세계로 자유가 있는 이상적 세계로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예고가가 처음 시작하면서 시작됐죠, 이 시가. 근데 이제 예고가 끝났어요. 예고가 끝 구절이죠. 길이 보전하세로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자, 예고가 끝나면서 우리가 그 영화관 그 객석에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새들과 달리 독재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독재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음. 그게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뭘 느끼는 거죠? 깊은 좌절감을 드러내는 거지. 깊은 좌절감을 드러낸다. 이것도 하강적 의미죠. 주저앉는다니까. 자, 그래서 새들과 달리 독재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이게 앉는다는 뜻이 깊은 좌절감을 이제 좀 더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를 끝맺었습니다. 이 시에서 그러면 새와 우리는 대조가 되겠죠. 이 시 좀 어떻습니까? 매우 현실 비판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현실을 비판함에 있어서 어떤 현실을 매우 비웃고 냉소하고 그런 어떤 느낌이 이제 잘 드러나는 어떤 시가 바로 이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입니다. 80년대 시인들 중에 이렇게 이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를 썼던 사람들이 좀 해체 시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해체 시를 썼다라고 해요. 그 현실이 있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비판 풍자하고 비꼬아 버리는 거죠. 시는 원래 좀 어떻습니까? 고상하고 아름답고 해야 되는데 80년대 시들은 좀 그렇지 않은 시들이 많아요. 보면 좀 거북한 시들이 많습니다. 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현실을 그대로 그냥 풍자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의 모습을 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듭니다. 또 그걸 포장하지도 않아요. 아름답게. 예를 들면 그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 보면 여승이 도라지꽃이 좋아가지고 딸은 죽었고 남편은 일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여승이 되었다. 상껑도 슬피우는 날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여승이 있죠. 일제강점기에 암울한 현실이지만 그 여승의 모습이 매우 좀 처연하면서도 좀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80년대 시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있는 아주 그 부조리한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죠. 포장을 하지 않는 거죠. 승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이 좀 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비꼬는 듯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시들을 우리가 해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지우도 대표적인 해체 시인이고 여러 명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화면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봅시다. 음, 271페이지. 271페이지. 자, 가자. 271페이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제재 구조 한번 봅시다. 제재 구조. 자, 1에서 2행은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하기 전에 애국가를 경청하는 모습. 3에서 10행은 세상 밖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는 모습. 11에서 20행은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새처럼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했지만 좌절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시, 서정시, 비판적, 풍자적이다. 제재는 새다. 주제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비판. 특징은 영화관에서 애국가가 나올 때의 배경화면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 애국가 배경화면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한다는 거. 특징, 냉소적인 어조. 그 현실을 비웃는 어조. 그다음 반어적 표현, 반어도 일종의 비꼬는 거라죠.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 클립 한번 볼까요? 삼천리 하리강산도 반어적 표현이에요. 아까 삼천리 하리강산이 아니죠. 독재 상황이니까. 낄낄 깔쭉, 냉소적인 웃음, 음성상징어.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학습활동 가봅시다. 학습활동. 자, 학습활동 1번 가봅시다. 1번에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하기 전에 애국가를 경청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3에서 10행은 새들을 바라본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본다. 11에서 20행은 우리도 새들처럼 가고 싶다.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했죠. 하지만 주저앉아버렸죠. 좌절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넘어갑시다. 활동 2번 가봅시다. 자, 활동 2번. 다음 시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자. 시대 상황 관련해서. 80년대 삼천리 하려강산. 하려강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거 반어적인 표현이죠. 아름다운 조국 산천의 모습을 표현한 애국가의 가사지만 현실은 이와 대조적으로 암울한 상황. 그래서 독재하에 억압적이고 암담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삼천리 하려강산이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열, 2열, 3열 행대. 이거는 이제 핵일적. 줄을 맞추어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 그래서 핵일화를 강요하는 군사 문화, 사회적 분위기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세상 밖은 뭡니까? 이 세상 밖은 자유로운 세계죠.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이상적 세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필기 필요한 사람은 잠시 멈췄다가 필기를 또 하면 됩니다. 활동 3번 가봅시다. 스크린 속 상황과 객석 상황의 대비를 통해 나타나는 하자의 태도를 파악해보자. 스크린 속 상황은 어떻습니까?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죠. 흰 새떼들이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다. 객석 상황은 우리는 못 날아가죠. 그래서 애국가를 경청하고 있다. 그러다가 스크린 속 흰 새떼들이 이 세상 밖으로 어딘가 날아갔으면 하지만 마지막에 애국가 끝나면서 자리에 주저앉는다라는 거죠. 대조가 되죠. 스크린 속 상황과 객석 상황이. 화자의 태도는 그러면 화자는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욕망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쉽게 생각하면 스크린 속 상황, 새들이 자유롭게 떠난다. 객석 상황, 자유롭게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화자의 태도, 그 스크린 속 상황과 대조되는 객석 상황을 느끼면서 좌절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활동 4번 가는데, 이제 활동 4번은 감상다지기 부분이에요. 이거 또 다른 시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4번 요거는 1970년대에 발표한 작품. 70년대 시대 상황이에요. 70년대는 80년대는 아까 뭐 독재 많은 거 70년대도 독재는 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70년대 또 그 뭐 사회 경제적으로 또 본다면 이때는 이제 이촌 향도의 시대입니다. 이촌 향도. 농촌이 점점 피폐해지고 도시는 점점 성장을 합니다. 자, 농촌이 피폐해지니까 그 산업화 속에서 농촌이 피폐해지니까 농촌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이주를 하죠. 이주. 농촌은 피폐해지고 도시는 성장하니까 이제 농촌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이주를 하는데 이촌 향도 그 도시에 와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도시 노동자, 가난한 도시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먹을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에서 어떻게 해? 국가에서 쌀값을 폭락시킵니다. 폭락. 왜? 도시 빈민 노동자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쌀값을 폭락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노? 그러면 농촌 사람들은 더욱더 피폐해지겠지. 요 시대가 바로 70년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와 한번 비교해보자. 작품은 농무. 신경님의 유명한 작품이죠. 봅시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지금 무슨 뭐 공연이 있었는가? 공연이 끝났어요. 막이 내린다니까 이제 또 하강적 이미지다 볼 수도 있겠죠. 하강적 이미지. 막이 내렸다. 그 공연에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농촌에 어떤 공연이 있었는가 봐요. 그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자, 구경꾼이 돌아간 텅 빈 운동장입니다. 텅 빈 운동장이에요. 공허함. 소외. 공허함과 소외감이 느껴지죠?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자, 분이 얼룩졌다. 자, 이 분은 그 화장의 분을 말할 수도 있겠죠. 분장을 말합니다. 분장, 화장, 분장을 우선 연극 공연을 했으니까 분장이 되겠죠. 분장. 그 땀이 이제 흘렀으니까 분장이 그 화장이 얼룩지겠죠. 그래서 분장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이 분이 분한 마음을 이제 나타내겠죠. 정서적으로 분하다 할 때 분. 그래서 분장, 화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분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 다 되겠죠. 하여튼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술을 왜 마시노? 답답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현실에 의해서. 아까 현실은 이런 현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농촌의 현실을 말합니다. 70년대. 농촌 현실을 짙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답답하게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깽가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이다.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벼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요거 이제 어떻습니까?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농촌에 남은 게 처녀애들은 킬킬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산업화로 인해 젊은이들이 떠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산업화로 인해 젊은이들이 떠났다.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따는 발가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대지만. 자, 꺽정이와 서림이 나왔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데, 꺽정이는 이제 그 조선 명종 때 의적이죠. 백정 출신으로 탄간오리를 죽이고 그 재물을 빼앗아 빈민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민중의 편이죠. 민중의 편입니다. 서림이는 임꺽정의 참모인데 마지막에 임꺽정 배신을 해요. 그래서 임꺽정이 죽죠. 그래서 이게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그러면 보름따는 발가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는다. 꺽정이는 당했죠. 그래서 울부짖는다. 꺽정이는 누굴 이제 나타내요? 민중을 의미합니다. 민중. 민중. 농촌 사람들. 농촌 사람들은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야 된다. 농촌 사람들을 이제 수탈하는 사람들. 농촌 사람들을 뭐 수탈하거나 또 힘들게 만드는 사람, 서림이처럼 해야 되지만 이까지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요 농촌에 있어서 발버둥 쳐서 뭐 하겠노. 농촌이 이렇게 됐는데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편내게나 맡겨두고 세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둘 때 세전이 뭡니까? 저 세전은 옆에 소를 사고 파는 우시장입니다. 소 파는 시장, 우시장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도수장은 뭡니까? 도살장이죠. 소를 뭐합니까? 소를 판다라는 거. 소를 판다. 소를 판다는 것은 농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신명이 난다. 이거 역설적 상황이죠. 분노해야 될 상황인데 신명이 난다는 역설적 상황.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날라리는 태평소, 우리 띠리리 하면서 부르는 어떤 나팔같이 생기고 있어요. 한 다리를 두고 태평소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어깨를 흔든다. 농무를 치는 거죠. 농무가 이제 그 농사꾼이 치는 어떤 춤을 말하겠죠. 농무를 춘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농무를 추면서 이제 어떤 울분을 풀어내는 거죠. 울분을 푼다. 울분을 푼다 말이에요. 울분을 푼다. 농무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 어떤 시대 상황이냐? 어떤 시대 상황이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1970년대 산업화로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농민들은 절망감과 울분을 느꼈다. 이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돌, 비록 것도 안 나오는 농사와 같은 시구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는 시대 형식을 다뤘다. 70년대 이촌 양도의 시대에 도시 빈민을 위해서 쌀값을 폭락시키고 농사꾼들은 오히려 더욱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반영했다라는 거죠. 이 작품의 화자의 처지를 새도도 세상을 뜨는구나 비교해보자.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죠. 이거 다 적지 말고 그냥 똑같이 힘들게 살아간다. 힘든 원인이
농무는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피폐함 때문에 힘든 거고, 새도도 세상을 뜨는 군나는 독재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둘 다 힘든데 얘들은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이 피폐해져서 힘들고, 얘들은 독재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감상의 정리가 옵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1980년대 영화관의 모습을 통해 군사 독재로 인한 암울한 현실과 이에 대한 무력감을 나타냈다. 이 작품에서 하자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화면 속에 나오는 새떼의 비상을 보면서 나도 저 새처럼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다. 하지만 지상을 이룩하여 장대하게 날아오르는 새떼와 대조적으로 현실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화자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드러내서 당대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다 했던 이 내용이니까 이해되겠죠? 참고가 보겠습니다. 음성상징어. 새도도 세상을 뜨는구나에서 사용된 낄 등의 음성상징어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 태도고 비웃음을 드러낸다. 음성상징어란 어떤 특정한 뜻이나 인상을 상징적으로 음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개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을 의성어, 음성상징어에는 의성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의태어, 이거 두 개 합쳐서 음성상징어라 해요. 음성상징어를 구사하면 운율을 형성할 수 있고, 왜냐하면 첩어가 많기 때문에 첩어. 끼룩 이렇게 첩어가 많기 때문에 운율을 드러낼 수 있고, 작품의 주제와 연결되어 강한 인상을 준다. 그 다음 여기 박두진의 청산도 중 산하, 우뚝 솟은 푸른 산하, 철철철 흐르는 짙푸른 산하,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내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철철철 줄줄줄. 자, 음성상징어 철철철 줄줄줄은 대상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또 정지호 향수,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거, 도란도란. 요거 단란하고 행복한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게 음성상징어가 이런 어떤 효과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더 읽어보기는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안 할게요. 시험 범위도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안 하니까. 여튼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간 이번 주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수업 열심히 또 들어야 됐습니다. 또 못 들은 사람은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